안녕하세요, 원장님. 온라인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0년 어린이집 평가지표 1영역 보육과정 및 상호작용에 대해서 원장님과 함께 강의하고 또 의견도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에 개정된 보육과정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죠? 이 표준보육과정이 예전보다는 굉장히 많이 이렇게 느슨하고 또 작은 양으로 조직되었습니다. 자, 이 개정된 보육과정을 가지고 어린이집의 원장님 철학이 반영이 되어서 아이들에게 어떤 것을 경험하게 해야 할지, 어떤 것을 또 조직하고 강조해야 할지를 정하셔서 운영하신다면 어린이집의 어떤 철학과 이 보육과정이 반영되면서 보육과정이 조금씩은 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이 차이가 보육의 질을 달라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개정된 표준보육과정 같은 경우는 영유아 중심, 누리 중심, 특히 영유아의 고유성을 존중하는 보육을 제공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또한 이 보육과정이 공통기준은 제시하고 있지만 그 안에 자율성이 굉장히 많이 제공됐어요. 그래서 교사는 이런 자율성을 어떻게 아이들과 함께 나누는지가 되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율성 있는 가운데 편안하게 일상을 제공하고 여기에 더불어 놀이가 굉장히 잘 지원되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생님께서 조직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교사는 이렇게 놀이를 제공하고 일상 가운데 일상생활도 제공하고 놀이를 제공하는 가운데 실행의 내용을 기록하고 이에 기초를 수립하시고 또 보육과정을 운영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여기에 보육과정 및 상호작용에서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이 보육과정 상호작용에서는 크게 5가지 지표를 중심으로 평가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은 영유아 권리 존중, 그 다음에 보육계획 및 수립, 실행, 놀이 및 활동 지원, 영유아간 상호작용 지원, 보육과정 평가 이렇게 해서 총 5개 지표를 중심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우선 그 보육과정 상호작용 영역의 평가 지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에는 영유아 권리 존중 필수라고 되어 있네요. 이 필수는 이 모든 항목이 다 Y로 평정되셔야 됩니다. 자, 1-2 같은 경우는 보육계획 수립 및 실행, 1-3은 놀이 및 활동 지원, 1-4는 영유아 간 상호작용 지원, 1-5는 보육과정 평가입니다. 자, 보육과정 상호작용에서 크게 5가지로 구분되는 내용들이고 이 내용들의 흐름을 보아도 무엇을 강조하는지가 확연히 보이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수지표가 4개 이상 필수를 반드시 포함하셔야 이 보육과정 및 상호작용 영역에서 우수로 평정받게 됩니다. 보통인 경우에는 우수 및 개선 필요 등급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이제 보통이죠. 우리는 보통을 생각하지 마시고 특히 보육과정 및 상호작용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셔야겠어요? 우수, 여기 이 부분으로 좀 갈 수 있도록 선생님들을 격려하시고 지원하시고 관찰하시고 지지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1-1 영유아 권리 존중 필수 지표입니다. 자, 1-1-1은 교사는 영유아를 존중한다. 1-1-2 교사는 영유아를 차별 없이 대한다. 이 2가지 항목이 필수 항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2개가 다 Y로 평정됐을 때 이 영유아 권리 존중에 대한 이 지표 내용이 Y, 우수라는 평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선 보육과정 상호작용 영역의 1-1 영유아 권리 존중 지표 이 지표 내에 1-1-1 교사는 영유아를 존중한다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1-1-1 이렇게 붙는 걸 항목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이 항목 밑에 이렇게 동글뱅이로 나오는 게 평가 내용입니다. 내용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1-1-1에는 이 4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자, 1-1-1의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자세하게 푸른 게 뒷장면에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 동글뱅이 붙어 있는 내용 보이시죠? 평가 내용 밑에 이제 요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요소들을 다 또 충족을 해야 어떻게 하겠어요? 요 교사는 영유아의 개별적인 요구나 질문을 주의 깊게 듣고 적절하게 반응한다는 내용에 해당이 되는 것으로 가름할 수 있겠습니다.
한번 살펴보시면 주의 깊게 교사는 영유아의 개별적인 요구나 질문을 주의 깊게 듣고 적절하게 반응하라 라고 되어 있죠. 교사는 영유아가 언제든지 개별적인 요구와 의사를 표현하고 말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야 합니다. 그죠? 기회를 주셔야 하고 교사는 영유아의 의견이나 요구를 수용, 인정하는 따뜻한 말과 행동을 하셔야 하고 또 교사는 영유아가 요구나 질문을 할 때 시선을 맞추고 고개를 끄덕이는 등 어때요? 수용적인 행동을 하시고 또 영유아의 의도를 알아차릴 수 있도록 끝까지 주의 깊게 들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교사는 영유아의 개별적인 요구나 질문에 즉시 언어적, 비언어적 표현 등으로 적절하게 반응을 해야 합니다. 자, 어떤 게 있을까요? 영아들은 말을 하지 못하니까 기저귀 갈아주세요 라고 했을 때 기저귀 갈아주세요 말을 못해요. 선생님이 보시고 아이의 표정, 행동을 보시고 갈아주시는 것이고 또 아이들이 옷이 젖어도 또 젖었다고 이야기 못하니까 중간중간 아이의 어떤 요구들을 파악하셔야 합니다. 또 졸려하는 아이들, 또 좀 쉬고 싶어하는 아이들, 뭐 이런 아이들이 발견됐을 땐 아이가 말하지 않아도 아이의 어떤 행동을 보고 비언어적인 표정, 비언어적인 태도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보시고 또 여기 적절하게 대응하셔야 될 것 같고 또 이런 것들을 보였을 때 수용하고 인정하는 따뜻한 말과 행동을 잊지 않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내용을 보시면 교사는 영유아가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눈을 마주치고 이야기하라 라고 되어 있죠. 자, 교사는 이해할 수 있는 단어를 사용하고 간결하고 명료한 문장으로 이야기하여야 합니다. 또 교사는 자연스럽고 부드러운 억양과 어조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너무 빠르게 이야기하면 아이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너무 어려운 단어로 이야기하는 경우도 조금 어려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좀 편안하고 이해할 수 있는 단어를 사용하시고 특히나 부드러운 억양과 어조, 따뜻한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이런 태도는 잊지 않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평가 내용, 교사는 인정과 격려를 통해 영유아의 말과 행동, 생각 및 감정을 지지해준다 라는 내용이죠. 여기에 세부 요소를 보시면 첫 번째로 교사는 영유아의 말과 행동, 생각 및 감정을 언급함으로써 교사가 영유아를 인격체로 인정하고 존중한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인격체로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것. 자, 어떻게 해요? 말과 행동, 생각 및 감정. 자, 그러면 어떤 것들의 예가 있을까요? 아이가 선생님 나 너무 좋아요 하면 누구가 너무 좋구나 기분이 너무 좋았어 라고 이야기해 줄 수도 있어요. 또 행동은요. 아이가 뭔가 포크로 열심히 간식을 먹고 있어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그 행동을 보고 어머 누구누구야 포크로 과일을 콕 집어서 맛있게 먹고 있구나. 자, 이렇게 아이들의 행동도 말로 언급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자체로 언급한 것이 인격체로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뜻입니다. 아이는 이런 선생님의 어떤 말들, 인정하는 말들을 통해서 선생님이 나를 좋아하는구나, 나에 대해서 관심 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이제 행동 반영 기법이 하나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또 생각 및 감정을 언급하라고 했죠. 이건 감정 반영인 거죠. 자, 여기서 보면 화났다 라고 얘기하는 아이들에게 누구누구야 네가 화가 참 많이 났구나 라고 이야기해 줌으로써 더욱더 아이를 인격체로 인정하고 존중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선생님들이 매일매일 아이들의 행동, 말, 생방의 감정 이런 것들은 잊지 않고 표현해 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또한 교사는 영유아가 어려운 일을 시도하거나 용기가 필요할 때 구체적인 행동을 말로 표현해 주어 격려하셔야 합니다. 자, 한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도 얘가 있지만 아이가 자전거를 탄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전거가 잘 나가지 않아요. 자, 그럴 때 선생님이 어떻게 하시면 돼요? 영민아, 선생님이 뒤에서 조금씩 밀어줄게. 한번 시도해보자. 자, 그리고 우리가 좀 발에 힘을 줘야 해. 자, 선생님이 두들기는 그 팔의 위치에 있는 발을 세게 한번 굴러보자. 자, 하나, 그렇지. 선생님이 또 이쪽 팔을 톡톡 두드리면 이쪽 팔을 세게 구르고, 그렇지. 하고 이렇게 구체적인 행동을 말로 표현해주면서 아이가 시도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 예를 또 들어보면 아이가 이제 평균 대회로 올라가는 예를 들어 놓았어요. 이때 혼자서 너 혼자 올라가. 옳지. 이러는 것이 아니라 겁이 나지. 맞아. 어려울 수 있어. 그런데
하는데 선생님이 조금 도와줄게.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해보자. 선생님이 손잡고 같이 가보자. 라고 해서 선생님이 힘을 주시고 선생님이 손을 잡은 상태에서 자, 한 걸음 먼저 해볼까? 그렇지. 또 한 걸음을 앞에 살짝 내어볼까? 옳지. 자, 이렇게 해서 아이가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요. 교사는 비언어적인 행동으로 영유아의 의견을 존중하고 격려해 주셔야 합니다. 꼭 말로 표현해 주시는 것 좋지만 이렇게 행동으로만 표현해 주셔도 충분히 아이들이 존중받고 있다라고 느낀다는 거죠. 자, 미소를 지어 주시는 것, 또 손을 잡아 주시는 것, 등을 토닥여 주시는 것, 또 때로는 엄지척 해주시는 것도 이런 표현의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교사는 영유의 배경에 따른 말과 행동의 차이에 대해서 특이하다거나 이해할 수 없다는 등의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자, 성장 배경이 다른 영유아들 다 마찬가지죠.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이걸 충분히 이해해야 교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충분히 품어주실 수 있도록 우리 선생님께서 지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내용, 교사는 위협, 비난, 조롱 등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교사는 위협, 비난, 조롱 이런 내용들을 부정적인 영유아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말과 행동은 하지 않습니다. 그쵸? 이렇게 선생님 말 안 들어서 또 잃어버렸잖아. 뭐 이렇게 등 비난하는 말 대신에 아이들에게는 비난보다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알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예시를 보시면 지수야 물건을 잃어버려서 속상하겠다. 선생님하고 다시 찾아보자. 그리고 다음부터는 바구니에 넣어두면 잃어버리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구체적인 행동을 다시 한번 언급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그럴 줄 알았어. 뭐 이렇게 이런 표현들을 선생님이 하시죠. 자, 이런 것들 대신에 아이가 어떻게 하면은 이런 행동을 반복하지 않을지에 대한 생각을 좀 하시고 구체적인 행동을 좀 알려주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요소는 영유아 행동을 제지하거나 통제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간결하고 명료하게 현재 상황과 영유아가 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안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무조건 안 돼! 하지 마! 라는 말보다는 어떻게 해요? 긍정적으로 이끄는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여기 보시면 앞으로 나오면 안 돼! 선생님이 허락할 때까지 만지지 말고 보고만 있어! 자, 이런 행동을 선생님이 만약에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입장 바꿔서. 기분이 나쁘겠죠. 명령, 지시, 통제의 언어들은 굉장히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말을, 이런 내용들을 조금 부드럽게 행동을 좀 안내할 수 있는 내용으로 알려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누구야? 조금 뒤로 가줄래? 그럼 다른 친구들도 모두 잘 볼 것 같다. 행동을 안내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쵸? 구체적인 행동을 알려주실 때 아이들이 행동을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무조건 하지마! 라고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아이들이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 모르면은 그 다음 행동을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또 문제 행동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반드시 위험한 상황이 올 때는 내려오자, 안 돼, 내려오자. 그 다음에 이 아이가 할 수 있는 행동을 구체적으로 안내해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 대신에 네가 올라갈 수 있는 곳이 있어. 자, 미끄럼틀도 있어. 저기 매트 위도 올라갈 수 있겠네. 자, 이렇게 해서 구체적인 행동을 안내해 주실 때 아이들이 이렇게 제재하거나 통제하거나 할 수 있는 상황들을 하지 않도록 우리가 환경 자체를 만들어 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1-1-2 평가 항목에 교사는 영유아를 차별 없이 대한다라는 내용이 있네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필수 항목이기 때문에 꼭 지켜지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평가 항목 1, 평가 내용 1, 2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교사는 영유아의 사회, 경제적 지위, 문화적인 배경, 종교, 인종, 성별, 신체적 능력에 대해서 차별적인 말과 행동을 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교사는 영유아의 외모, 옷차림, 성격, 행동 등을 평가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선 평가 항목에 따른 평가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사는 영유아의 사회, 경제적 지위, 문화적 배경, 종교, 인종, 성별, 신체적 능력에 대해 차별적인 말과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여기 평가 요소로는 교사는 개별 영유아가 지니는
배경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말과 행동을 하셔야 합니다. 앞서서도 조금 모든 아이들의 어떤 차이를 인정해주자라는 그 1-1-1의 어떤 내용도 또 한 번 반복되는 것이지요. 또 교사는 영유아의 사회 경제적 지위, 문화적 배경, 종교, 인종, 성별, 신체적 능력과 관계없이 평등하고 일관성 있는 말과 행동을 하셔야 합니다. 여기에서 교사는 영유아의 성과 차별 내용을 전달하거나 놀잇감, 활동 자료들을 성별로 구별해서 제공하지 않도록 더 주의 깊게 주의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내용은 교사는 영유아의 외모, 옷차림, 성격, 행동 등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아이들을 평가하게 되는 게 굉장히 많죠. 평가하는 경우도 많죠. 자, 교사는 그렇지만 이런 아이들의 어떤 외모나 옷차림, 성격, 행동 등에 대해서 다양성을 수용하지 못해서 비난하거나 무시하는 태도로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나 어떤 행동 때문에 그럴까요? 교사는 개별적인 특성, 음식을 천천히 먹거나 아니면 특정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행동 등을 아이들이 할 수 있죠. 자, 이것은 아이들의 뭐예요? 그냥 성격이고 행동 특성인 거예요. 자, 근데 이것들을 수용하지 못해서, 이런 개별적인 다양성을 수용하지 못해서 어떻게 합니까? 훈육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훈육 또는 지도에 들어가죠. 자, 이러면서 아이를 비난하게 되고 또 부정적인 평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뭐예요? 인정하자는 거죠. 늦게 먹는 아이예요. 또 특정 활동에 어떤 활동에는 관심이 없는 아이인 거예요. 자, 이 아이를 어떻게 지원할지에 대한 계획을 세우셔서 지원하시는 것이 중요하지, 이걸 훈육해야겠다, 뜯어 고쳐야겠다라는 마음을 갖는 것 자체가 조금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개별적인 특성은 인정하고 수용하시고 어떻게 이 아이를 지원하실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활용하시는 것이 이제 중요하겠습니다. 자, 1-2 이 평가 지표에는 보육계획 수립 및 실행이라는 이 평가 지표에는 몇 개의 세부 항목들이 붙어 있나요? 자, 6개의 세부 평가 항목들이 붙어 있습니다. 평가 항목들이 6개인데 보시면 어린이집 철학을 반영한 보육계획이 있는지, 또 일상을 경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지, 또 놀이가 충분히 이루어지는지, 바깥놀이 시간은 충분히 배정되는지, 또 특별활동 운영은 지침에 따라 운영이 되는지, 장애 영유아를 포함하고 있다면 장애 영유아를 위한 관련 서비스가 일과에 통합적으로 제공되고 있는지를 평가합니다. 자, 만약에 장애 영유아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면 이 5가지 평가 지표 내용들, 이 평가 내용들, 평가 항목들에 대한 것들이 Y로 5개가 되시면 우수다라고 되는 것이죠. 여기 평가 지표, 평가 항목. 자, 만약에 장애를 포함하고 있다. 그럼 6개가 다 6개로 충족이 Y가 돼야 우수라는 평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평가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1-2-1의 표준보육과정을 바탕으로 한 어린이집 철학을 반영한 보육계획을 수립한다. 예, 표준보육과정을 바탕으로 어린이집 철학을 반영한 보육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씩 보시면 표준보육과정에서 어린이집 철학을 반영한 연간보육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자, 여기서는 기록도 있고 면담도 있네요. 자, 표준보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인간상, 목적 및 목표, 어린이집 철학에 근거해서 연간 보육계획안이 수립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연간 보육계획 안에는 계절, 명절, 행사, 그렇죠? 이런 것 등 어린이집 1년간의 중요한 경험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여기 면담을 보시면 어린이집 보육 철학은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연간 계획은 어떻게 반영하였습니까? 연간 보육계획 수립 시 표준 보육 과정은 어떻게 반영하였습니까? 라고 묻게 되겠네요. 그죠? 두 번째 내용으로는 영유아의 흥미와 요구를 반영하여 월간, 주간, 1일 보육계획안 중 한 가지를 수립합니다. 자, 월간, 주간, 1일 보육계획안 중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자, 여기서 보시면 또 하나, 한 가지가 반별로, 그죠?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반별로 수립되어 있는지를 보고요. 그다음에 영유아의 흥미와 요구, 놀이, 사전 경험, 지역적 특성, 계절 등이 기초로 수립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죠?
요 월간, 주간, 일일 기획안의 내용이. 자, 일일 보육 계획안을 작성하는 경우라면 급간식, 낮잠, 휴식 시간 등과 같은 일상생활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 왜냐면 이 내용이 사실은 되게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나중에 평가지표 항목에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한 기록을 살펴볼 수가 있으니까요. 일일로 움직인 주간 계획을 활용하지만 그날 뭘 했는지에 대한 일상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또 실외놀이는 얼마나 운영했는지에 대한 시간을 확인할 수 있게끔 우리가 체크하는 것이 또한 기록으로 남겨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게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죠?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뒤에서도 또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2 영유아가 편안한 분위기에서 일상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 라는 평가 항목이 있는데요. 여기 하위 내용으로는 1번 등원 시 영유아를 반갑게 맞이하고 하원 시 안정된 분위기에서 귀가를 지도하도록 한다. 두 번째, 식사 시간, 간식 시간, 그쵸? 편안하게 먹을 수 있도록 지도하는지를 보고요. 그 다음에 영유아의 연령과 발달, 준비 정도, 개인차를 고려해서 배변 경험이 여기서도 개별적으로 일관성 있게 이루어지는지, 그 다음에 영유아의 개별 특성에 맞춰서 편안한 낮잠을 분위기를 제공하는지를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등원 시 영유아를 반갑게 맞이하고 하원 시 안정된 분위기에서 귀가를 지도한다 라고 되어 있죠. 이 내용에는 어떤 세부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자, 교사는 영유아가 등원할 때 형식적으로 인사하지 않고 영유아에게 다가가서 어떻게 해요? 영유아를 바라보며 개별 이름을 부르며 반갑게 미소로 맞이하셔야 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부모와 헤어지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영유아가 있을 경우에 너무 급하게 헤어지지 않도록 어떻게 해요? 기다려주시고 또 영유아의 마음을 공감해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원할 때, 등원할 때 하나에게만 집중해서 다른 영유아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주위를 둘러보시는 것도 잊지 않으셔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일부 영유아가 이제 귀가를 시작하면 나머지 아이들이 가는 아이들을 굉장히 부러워하죠. 남아있는 아이들을 위해서도 좀 편안하고 안정적인 분위기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선생님이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내용, 식사와 간식 시간에 서두르지 않고 편안히 먹을 수 있도록 지도한다. 자, 이 내용에는 세부 요소들이 있습니다. 개별 영유아의 연령, 식습관, 식사 속도, 식사량 등을 고려해서 편안한 분위기를 제공해 주는 것, 그 다음에 교사가 정한 규칙과 시간에 맞춰서 영유아들이 음식을 먹도록 엄격하게 지도하지 않도록 하는 것, 그쵸? 그 다음에 교사는 바람직한 식습관과 여기 보시면 식사 예절 지도 시 무엇을 하셔야 돼요? 칭찬과 격려 같은 긍정적인 방법을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영화인 경우에는 특히나 새로 접해보는 음식이 굉장히 많습니다. 충분히 기다려 주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먹지 않겠다는 아이에게는 소리만 들려준다거나 냄새만 맡아보게 한다거나 하는 것도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노출로도 충분히 적응할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식판 위에는 놓여 있지만 그걸 직접 다 먹지 않아도 되는 어떤 좀 편안한 분위기를 좀 제공해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른 아이들이 그 음식을 먹었을 때 반응, 표정, 소리 이런 것들만 들려주셔도 좋겠고, 그 다음에 영유아의 먹는 속도를 좀 융통성 있게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잘 먹지 않는 아이들이 있어요. 자, 이런 아이들은 식사량을 정말 반에 반, 정말 한 숟가락만 주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내가 다 먹고 정리했어 라는 성공감을 느끼게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래서 양을 이런 아이들은 정말 느리게 먹는 아이들은 부모님과 함께 협의를 해서 정말 소량만 딱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금방 먹고 정리할 수 있게끔 성공했으면 다음번에 조금만 더 양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식사량을 조금씩 늘려가시고 성공감도 늘려가실 수 있으면 이것도 아이들이 정말 즐겁게 행복하게 밥을 먹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영유아의 원령이나 발달 단계를 고려해서 식사 도구, 그 다음에 스스로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영아라고 해서 선생님들이 다 먹여줄 필요는 없습니다. 자, 아이들에게 스스로 먹을 수 있는 기회, 흘리지만 스스로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나 이제 여기 이런 거 있죠. 영아기 때문에 밥에다가
국을 말아가지고 올바른 식사 습관이 형성되지 못하도록 지도하는 내용들이 간혹 있는 모양이에요. 이 부분도 우리가 지양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유아인 경우에는 연령 및 발달 수준에 따라서 교사가 도와줄 것인지 아니면 스스로 먹도록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여 지도하도록 되어 있네요. 여기서 보시면 궁금해요 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면 만일세 영유아가 숟가락과 포크를 사용하는데 어려워해요. 숟가락 포크 모두 제공해 주어야 하나요? 예, 맞습니다. 만일세 영유아 숟가락과 포크를 제공해서 도구를 사용해보는 음식을 먹어보는 경험을 도와주셔야 합니다. 이런 반복적인 경험을 통해서 올바른 식사 습관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세 번째 내용, 영유아의 연령, 준비 정도, 개인차를 고려해서 배변 경험이 개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관성 있게 이루어지도록 지도한다라고 되어 있죠. 배변 경험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영일세 같은 경우는 어때요? 기저귀 가리하면서 눈을 맞추고 대화를 시도하고 다리를 주무르는 등 영아의 신체를 자극하면서 배변 활동이 자연스러운 놀이처럼 진행되고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하라고 되어 있네요. 자, 만 2세 같은 경우는 이제 뭐예요? 배변 훈련에 들어가는 연령이기도 하죠. 그래서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배변 경험이 되도록 선생님께서 노력하셔야 되고 가정과 일관성 있게 연계하여 운영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유아의 경우에는 이제 스스로 화장실에 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5살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배변 실수하고요. 그 다음에 대변을 보았을 때 스스로 처리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좀 편안한 분위기에서 뒤처리를 도와줄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셔야 합니다. 이와의 어떤 준비 정도를 고려해서. 그리고 이때는 청결 습관 형성, 올바른 화장실 사용 방법을 이와의 속도에 맞추어서 연령에 맞추어서 익힐 수 있도록 지도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번째 내용인데요. 네 번째 내용은 낮잠에 대한 내용입니다. 편안하게 잠들 수 있는 분위기와 환경 이런 거 마련해 주셔라. 자, 그러면 요 세부 내용, 평가 요소를 한번 살펴보시면 만 3세 이하의 영유아는 일과 중에 반드시 낮잠 시간을 계획, 실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니까 만 3세, 5살 이하는 반드시 낮잠이라는 것들을 계획하고 실행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남겨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관찰과 기록을 살펴보네요. 자, 만 4세 이상은 어떻습니까? 필요시에 낮잠을 운영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무조건 할 필요가 있는 건가요? 그렇진 않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영유아가 편안하게 잠들 수 있는 환경과 분위기를 조성해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거는 무엇으로 할 수 있나요? 창문의 커튼, 커튼 도구로 이제 보육실의 자연채광을 조절하는 거, 조명을 어둡게 한다거나 아니면 조용한 음악을 듣다거나 그림책을 읽어주는 것 등으로 이렇게 잠들 수 있는 환경과 분위기를 조성해 주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교사는 낮잠 시간에 자리를 비우시면 안 됩니다. 안전한 낮잠이 되도록 유의하셔야 될 것 같고 개별적인 영유의 낮잠 습관을 수용하시고 개인차에 따라 개별적으로 지도해 주시는 것 그리고 낮잠 시간에 잠을 못 이루는 영유아에게는 어때요? 조용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제 궁금해요 시간이 왔네요. 자, 만 4세, 5세의 유아인 경우에도 일과 중에 반드시 낮잠 계획을 해야 하나요? 또 실행도 해야 하나요?를 물었어요. 자, 여기서 보시면 만 4, 5세 반은 필요시에 따라서만 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낮잠 또는 휴식 시간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필요할 때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낮잠을 계획하지 않고 휴식 시간을 갖는 경우, 그쵸? 계획하지 않아도 돼요. 필요할 때만 하니까. 개별 친구를 반드시 구비할 필요는 없으나 여분의 친구를 구비하고 친구 및 보관 장소에 청결하게 관리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모든 아이들이 자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피곤하거나 힘들어하는 아이가 있을 경우에만 아이가 좀 편안하게 필요할 때 제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분의 친구를 마련하시고요. 자, 또요. 일부 영유아들이 잠들기 힘들어하여 또 부모님이 재우지 말래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만 3세 이하의 영유아는 반드시 어때요? 낮잠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영유아 개별적인 특성이 있어요. 부모의 요구가 있다고 해도 무조건 자는 건 맞습니다. 만 3세 이하는. 그런데 일괄적으로 재우다 보면 아이들이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죠? 그래서 이때는 충분히 쉬었다 뭐 이렇게 생각이 됐을 때 낮잠 자지 않는 아이들을 위해서는 어때요? 다른 아이들이 방해되지 않도록 조금 조용한 놀이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Q&A로 알려드립니다.
1-2-3 하루 일과에서 영유아의 놀이가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한다. 여기서 놀이 시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놀이 시간이 어떻게 해요? 2시간 이상 배정돼서 운영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일과 시간을 교과목 형태로 진행하지 않는지의 내용 등을 살펴봅니다. 놀이가 충분히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내용을 세부적으로 좀 살펴보시면 매일 실내 놀이 시간 2시간, 여기서 보시면 오전, 오후 합쳐서 영유아가 자신이 좋아하는 놀이 활동이 자발적으로 선택되어지고서 충분히 경험할 수 있도록, 그쵸? 하루 중 오전, 오후를 합쳐서 2시간 이상 실내 놀이 시간을 운영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특히나 오전 시간은 어때요? 1시간 이상 연속 운영해야 한다. 그리고 또 단서가 하나 더 붙었어요. 뭐예요? 실내 놀이 시간은 어때요? 영유아 현원이 50% 이상 등원한 시점부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 잊지 않으셔야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실외 놀이를 중심으로 하는 어린이집이 있어요. 보육 철학에 따라서 어린이집 원장님의 철학에 따라서 실외 놀이 중심으로 하는 어린이집의 경우가 있죠. 그러면 실외 놀이 시간은 매일 오전 오후 합쳐서 몇 시간? 2시간 이상 운영하셔야 합니다. 자, 이럴 때 오전 1시간 이상은 연속적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실외 놀이를. 그쵸? 여기서 보시면 이때 바깥놀이 시간은 별도로 산정한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바깥놀이는 뭐예요? 실외 놀이, 산책, 텃밭 가꾸기 등이 포함됩니다. 그럼 여기서 실외 놀이란 뭔가요? 실외에서 영유아가 자발적으로 선택하고 주도하는 놀이 활동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교사 중심의 대집단 활동, 행사 이런 것들은 포함되지 않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실내 놀이는 실내 자유놀이처럼 실내 놀이처럼 순수하게 아이들의 자발성을 가지고 선택하는 놀이, 영유아 주도 활동의 놀이인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 때 바깥놀이는 어때요? 조금 더 포괄적이죠. 이렇게 자유로운 실외 놀이, 영유아 주도의 어떤 활동을 포함하고 있는 실외 놀이에 선생님이랑 함께 게임도 할 수 있는 교사 주도 활동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요. 산책할 수도 있는 거고요. 어떤 텃밭 가꾸는 활동들이 포함되기 때문에 바깥놀이가 어때요? 실외 활동보다는 조금 더 포괄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죠? 자, 이런 내용들을 좀 숙지하시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궁금해요가 나왔네요. 자, 실내 놀이 시간의 경우 2시간, 매일 2시간 이상 계획하되 오전 1시간은 연속적으로 운영한다고 하는데 이때 정리시간 포함해서 1시간으로 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안 돼요. 어떻게 하래요? 아이들이 주도적으로 놀이하는 시간이 2시간인데 그리고 오전은 1시간 이상 연속해야 되는데 여기에 놀잇감을 정리하는 시간, 화장실 가는 시간, 전이 시간 등을 포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셔야 돼요? 별도로 구분하시고 충분하게 놀이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배정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또 궁금해요 있네요. 자, 실외 놀이 시간을 1시간 계획했지만 유아 놀이 흐름상 실외 놀이를 30분 연장하여 실시한 날에도 실내 놀이를 2시간 이상 실시해야 하나요? 라고 되어 있네요. 아이들 실외 놀이 시간을 1시간 계획했지만 30분 연장했다는 거 굉장히 융통성 있는 일과를 구성하셨고 잘하셨네요. 실시 기록을 남겼으면 괜찮고요. 여기서 보시면 실내외를 합쳐서 3시간인 거 아시죠? 3시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위험한 실내놀이가 1시간 30분 이루어졌기 때문에 실내놀이를 1시간 30분 이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쵸? 이렇게 기록으로 남겨주시고 아이의 어떤 놀이 흐름을 방해하지 않고 아이들의 요구를 반영한 일과, 융통성 있는 일과를 운영하셨다면 충분히 잘했다고 칭찬받을 일입니다. 그래서 실내놀이를 1시간 30분으로 조정해서 운영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일과를 시간 단위로 분절해서 교과목 형태로 진행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하루 일과가 일과가 이제 교과목, 언어, 수, 과학, 미술, 음악, 체육 등 어떤 형태로 분절되지 않고 실제 놀이를 중심으로 가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특별활동을 하겠다라고 하면 부모 동의를 반드시 받아서 언제요? 오후 시간대에 진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루 일과가 영유아의 흥미와 요구에 맞게 놀이 중심으로 해진 내용이 보육일지에 기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분절된 교과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한 부분이네요. 1-2-4 평가 항목에 바깥놀이 시간에 대해서 강조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앞서서도 얘기했듯이 바깥놀이 시간은 실외 놀이 시간에다가 뭐 산책, 텃밭 가꾸기, 뭐 교사 주도의 활동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한다고 얘기했어요. 자, 그렇지만 바깥놀이에 교사가 어떤 교사 주도의 활동만 가득 넣으면 바람직하지 않겠죠.
자, 그래서 여기도 실외 놀이시간, 즉 영유아 주도 활동 시간을 충분히 많이 제공하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바깥 놀이 시간 기준이 있어요. 어떻게 영아는 0세 주 3회 30분 이상, 만 1, 2세는 매일 30분 이상, 유아는 매일 1시간 이상, 장애 전문인 경우에는 주 1회 장애 정도 유형에 따라서 융통성 있게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관찰, 기록, 면담이 있네요. 그래서 기록으로는 일지를 보겠죠. 관찰, 실제로 그날 보겠죠. 또 묻습니다. 어떻게 어떤 활동을 했는지를 묻겠죠. 그래서 모두 다 평정, 여기 수용, 요거 내용들을 적어도 시간은 정확하게 지켜서 진행하시는 것을 확인하게 되니까요. 꼭 지켜서 일지며 활동이며 진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금 더 강조할 부분은 우리가 아까 전에 영일세의 경우에 베란다 등에서 일광욕하거나 외부 공기를 쐬는 등의 활동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날씨, 그쵸? 기상 현상 등에 의해서 바깥 놀이를 진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융통성 있게 실내 대체 활동을 마련해서 운영하는 내용이 보육일지에 기록되어 있으시면 됩니다. 대체 활동 마련하시는 거. 그다음에 실내 대근육 활동은 대근육 활동으로 진행하되, 그쵸? 실내 대체 활동은 대근육 활동으로 진행하시는 게 맞고요. 일부 대근육 활동이 아닌 영유아 흥미에 따라 진행된 놀이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깥 놀이에서는 좀 동적인 활동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안으로 왔을 때에도 정적인 활동이 아니라 동적인 활동을 계획하라는 얘기인 거고, 만약에 아이들이 내가 동적인 활동을 계획했지만 이 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자발적인 놀이가 진행돼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놀이, 자기들이 고안해내는 놀이 등이 진행됩니다. 자, 이럴 때에도 실행 기록을 남기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요. 영유아들이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을 때 바깥 놀이 시간을 짧게 운영하거나 실내에서도 정적인 놀이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잊지 않으셔야겠습니다. 궁금해요네요. 유아의 경우 바깥 놀이 시간을 오전 30분, 오후 30분 이렇게 나누어 배정해도 되나요? 그리고 혼합 연령인 경우에는 바깥 놀이 시간은 어떻게 배정하나요? 자, 바깥 놀이의 경우에는 일과 운영 상황 등을 고려해서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진행이 가능합니다. 자, 혼합반의 경우 낮은 연령을 기준으로 바깥 놀이 시간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자, 영세반 혼합이면 어떻게 해요? 주 3회 30분. 자, 0세 기준으로 가는 겁니다. 자, 또 두 번째 질문이네요. 바깥 놀이 시간에 손 씻기, 화장실 가기 등의 시간을 포함하면 되나요? 안 되죠. 왜냐하면 놀이잖아요. 바깥 놀이잖아요. 놀이 시간은 충분히 확보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손 씻기, 화장실 가기 등의 전이 시간은 별도로 운영하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특별활동은 운영에 따라서 그쵸? 운영 지침에 따라서 운영된다라고 하는 내용을 봅니다. 여기 세 가지를 보는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24개월 이상 영유아는 부모 동의서를 받고, 그쵸? 그 다음에 영유아에 한해서만 별도로 제공한다. 되도록이면 영아들은 뭐예요? 특별활동을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죠. 놀이 중심으로 가라 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특별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영유아를 대상으로 놀이활동 등을 운영하고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특별활동은 특히 오후에 운영되고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여기에서도 다 특별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는 모두 Y 충족되겠지만 이 세 가지가 다 Y로 충족되셔야 1-2-5 이 항목은 Y로 평정되는 것입니다. 1번 항목 보시면 1번 내용을 보시면 24개월 이상 영유아 부모 동의서를 받으시라고 했는데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아이가 24개월 영유아와 함께 혼합반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는 별도로 부모의 요청 동의와 함께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예외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거는 잊지 않고 확인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 또 하나 태권도, 수영, 축구, 발레 어떤 기술 연마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 그쵸? 그다음에 지식 습득을 위주로 하는 활동, 이것은 지역사회 연계 활동, 무료로 진행되는 것이라 하더라도 특별활동으로 평정됩니다. 기술 연마와 지식 습득 위주의 활동은 특별활동으로 비용이 전혀 들지 않고 재능 기부로 이루어집니다. 라고 해도 특별활동으로 평정을 하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동의서도 있으셔야 되고 오후에 활동이 진행되셔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는 같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다시 한번 강조했네요. 궁금해요. 지역사회 시민단체, 노인 일자리 사업 등으로 진행되는 축구, 수영, 한자, 악기 배우기도 특별활동에 해당되나요? 네,
특별활동 해당됩니다. 왜요? 외부 강사에 이루어지는 돈을 받든 안 받든 외부 강사에 의해서 어린이집 내외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은 어때요? 기술연마, 지식 습득을 목적으로 분절된 내용을 가르치는다면 얘는 뭐예요? 특별활동으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비용 수납과 상관없이 어때요? 특별활동 규정에 따라서 24개월 이상 영유아를 대상으로만 해야 되고 동의서를 반드시 구비해서 오후에 실시하여야 합니다. 그 다음에 특별활동 강사 사정으로 오전에 보강을 해도 되나요? 아유, 절대로 안 되겠죠. 언제 보강을 하셔야 합니까? 오후 시간대에 보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1-2-6 이 평가항목에는 장애 영유아를 포함한다면 이런 장애 영유아를 위한 관련 서비스를 일과 중에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용으로는 장애 영유아를 위한 관련 서비스, 뭐 치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계획하고 제공하고 있는지, 장애 영유아를 위한 관련 서비스, 치료 지원 포함해서 장애 영유아가 속해 있는 반의 일과를 연계하거나 일과 내에서 제공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장애 정도를 살펴보시면서 이런 치료 계획, 개별화 계획안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1과가 조금 장애 영유아를 위한 치료 서비스가 치료 일지 또는 보육 일지에 기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장애 영유아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라면 체크해 보시고 반드시 포함되어 있는지 기록으로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강의 들으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